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 1학년 1학기 보잉고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하려고 시간을 마련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아드님 통해서 직접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시험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좀 국어랑 관련해서 많이 꺾인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기말고사를 보니까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뭐 작년이나 요 몇 년간의 시험을 모두 비교를 했을 때도 올해가 진짜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불국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학교 내신 시험 그리고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국어 내신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이보다 어려운 시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할 때 아직 등급 컷은 안 나왔는데 뭐 70점 초반 정도의 1등급 컷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학년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40점대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50점 이상이면 학교에서 잘한 학생인가? 뭐 60점 이상이면 진짜 잘한 학생인가?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문항 특징 몇 개 좀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시사점, 그리고 여름에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어려웠어요. 매우 어렵기도 했고 시간 압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 전체에 대해서 정오답률 분석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수군가가 맨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근데 수군가 자체가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수군가까지 그 50분 안에 간 학생이 거의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군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실제로 낮을 것 같은데 그 낮은 게 문제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정답률이 낮은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문제를 푼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후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시간 안에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를 많이 설계해가지고 압박을 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35문제 정도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선택형,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택형 27문제, 서답형, 주관식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언뜻 봤을 때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왜 시간이 모자라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그것과 별개로 시험 범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론이랑 문장론 전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태소라든지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 문장 구조, 그리고 문법 요소까지가 이번에 문법 시험 범위였는데요. 일반적인 느낌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게 고2나 고3의 한 학기 범위까지는 아니고 한 고사 범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화법과 언어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3학년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 같은 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 섹션 범위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그대로 던진 거예요? 그거 지금 1학년한테 그대로 던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만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고전소설이랑 현대소설이 여러 편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비문학 제재, 환율과 관련한 거랑 그리고 내진 설계랑 관련한 비문학 제재 나왔고 그리고 6월에 쳤던 모의고사 전범위가 출제 범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1 범위에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약 4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니 국어만 과목이 아닌데 아무리 국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국어 강의합니다만 사실 국어가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입을 위해서 학습하는 거에 가깝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 과목과의 학습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쵸? 근데 시험 첫날을 보는데 너무나 많은 범위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과목에 대한 학습 밸런스가 망가질 정도로 국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타 과목을 고려하다 보니까 국어 학습을 포기하든지, 이런 학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국어가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과목들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학교 안에서 이렇게 범위를 많이 설계를 해버리니까 그냥 챙기는 학생이랑 아예 놔버리는 학생으로 양극화가 생기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적을 수는 있지만 각각의 문제 자체도 좀 난해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범위가 너무 많았다. 범위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시험 당일날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완벽하게 시험장에 숙지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 안에 다 못 풀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매우 깊은 사고를 많이 유발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문제들을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깊은 사고력을 묻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도달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망합니다. 깊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빨리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의 수업이다. 어려운 형태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택형 4번 문제예요. 몇 문제 보여드릴게요. 선택형 4번 문제인데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은 $1 환율과 기준금리 그리고 서울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래프를 3개를 준비하고 그 그래프 3개를 해석하는 문제를 설계를 했어요. 시험 범위에서는 기본적으로 $1 환율과 금리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나왔는데요. 그 서울 부동산 가격은 자산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선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조금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실제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내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데 그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인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금리가 바뀌고 환율이 바뀌어? 금리가 바뀌는 거랑 관련해서 자산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지? 를 바로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이 문제를 푸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 내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발상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수능 경제 관련한 지문들을 꾸준히 풀어보면서 어떤 자산 시장과 어떤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의 관계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으면 조금 접근이 잘 됐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평상시 본인 배경 지식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11번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의 독후감이랑 을의 독후감을 제시를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언뜻 봐도 문제가 굉장히 길죠. 지금 선택지는 아니고 보기만 지금 2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문제 극복하는데 한 1분 30초 정도가 주어진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한 문제 극복하는데 1분 30초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글을 느리게 읽는 학생이라면은 이미 선택지를 보기 전에 보기만 읽었는데 이미 시간을 한 문제에 배분된 시간을 거의 다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시험의 전체 구성 자체가 조금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 할 텍스트량 자체가 조금 방대하고 판단해야 할 요소가 조금 많은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형태로 문항이 다 설계됐었는데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선택형 11번 같은 경우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몰입을 하는 학생들이 집중력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오는 시기쯤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막 폈을 때는 집중력 텐션이 조금 낮다가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 텐션이 올라오다가 특정 수준부터는 본인이 좀 심리적으로 지쳐가지고 집중력 텐션이 내려오는 식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력 텐션이 딱 올라왔을 때 접했을 문제예요. 순서대로 풀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제 그때쯤 됐을 때 긴 텍스트를 빠르게 좀 읽어야 된다라는 압박들이
본인을 조금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평상시였으면 뭐 27번이나 28번에서 지쳤는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20번쯤에서 지치고 19번쯤에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은 빠르게 풀지 못하고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이런 시험 설계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형성에 대한 문항인데,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각각의 형태소를 빠르게 분석해내고 해당하는 단어들을 모두 생각을 하게끔 설계가 됐는데요. 선택형 19번이니까 이쯤 됐으면은 평범한 학습자, 그러니까 평범하게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면 평상시였으면 집중력이 안 빠졌을 텐데 이쯤 되면 집중력이 다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찌 보면은 첫 번째 문제로 접했으면, 혹은 뭐 한 4번이나 5번쯤 접했으면 충분히 맞춰볼 만한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묻고 너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일찍 지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평상시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치다 보니까 실수가 유발될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였어요. 실제로는 각각의 단어들을 모두 찢어가지고 어근과 접사를 분석하게끔 묻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만 실수가 났을 때 사실 돌이키기가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판단들이 좀 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인데 이런 문제들을 1분 언더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나이스하겠죠? 자, 서답형 3번이에요. 저희 직전 대비 때 이것들을 이와 유사한 문항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학생들한테 어절 단위로 물어보는 문제를 일부러 저희가 직전 대비 문제로 보여줬는데, 시험 당일날 어절 단위가 아니라 이제 단어 단위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태소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로 물어보는 조건들이 추가되어가지고 직전 대비 때 물어봤던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형태소 단위로 물어보는데, 어절이나 단어 단위로 물어보게끔 사고를 유도하면 좀 생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서 직전 대비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높임 요소가 섞인 상태에서 출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감점 요인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미준수 시 마이너스 1점, 뭐 이게 미준수 시 빵점됨, 그러니까 형태소를 뭐 시만 썼으면 빵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계를 해가지고 조건 자체가 조금 복잡도가 높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이번에 1학기 내내 이제 보잉고 국어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고사 시험 보고도 한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국어 공부가 안 된 학습자들한테 관용이 없는 학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2학년 시험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학교들이더라도 1학기 때 조금 시험을 어느 정도는 조금 쉬운 난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부가 조금 덜 된 학생들이 사실 1학년 때는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나도 하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자신감을 실어주는 형태로 국어시험 난도를 조금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이제 제가 같이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몰입해서 해도 극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난도를 올려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관용이 없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 이거 영상 보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니 우리 애 중학교 때부터 국어 관련한 학습을 꾸준히 시켰고 예비고일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학원 같은 데 보냈을 때 뭐 몇십 명 듣는데 그중에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 학생이었는데 내신 왜 그러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는 것 자체를 빨리 끄집어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뭘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는 것을 얼마만큼 익숙하게 쓰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올라오진 않다 보니까 조금은 아는 상태지만 그것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학습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바꿔 얘기하면 반복 숙달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게 꺼내 쓰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사실 반복 숙달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자신 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려운 텍스트를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텍스트든 어렵지 않은 텍스트든 그것을 얼마만큼 몰입해서 학습해 보는 경험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깊게 묻는데 굉장히 깊게 묻는 걸 빨리 끄집어내려면은 학습의 강도와 빈도가 모두 훌륭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강도가 모자라거나 학습의 강도는 괜찮았지만 학습의 빈도가 모자랐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학교인 것 같아요. 뭐 2학기 때는 시험 난도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조정돼도 지금의 기조 자체가 1년 내내 변하진 않거든요. 작년보다는 압도적으로 어렵고요. 아마 이 경향은 2학기 때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여름에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안 된 상태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럼 진짜로 그 학생들에 대한 관용이 없는 시험지를 또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학교 국어 내신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학교 국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 학교 국어 내신부터 외면을 한 상태로 정시 파이터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가끔 뭐 일부 성공 사례를 근거로 우리 아이도 되겠지 혹은 뭐 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진짜 한 트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죠. 아주 일부의 성공 사례들이 부각돼서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 내신을 버리고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성공할 것처럼 대부분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학기 공통국어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중장기적으로 수능에 출제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내년 수능 국어 시험지를 펴놓고 얘기하면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나 두 번째 해까지는 교과서 개념, 공통국어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출제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 등급을 가를 수 있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단원이 중세국어 파트거든요. 중세국어 파트라고 얘기하면 느낌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기억나세요? 나라말싸움에 뒹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하시오. 뭐 이런 부분 다 외우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못 외우면 손바닥 맞았었는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부분이 아마 2학기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 될 텐데요. 보잉고 특성상 아마 이 부분만 출제는 하지 않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외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강의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랑 관련이 있는 바깥 제재들까지 모두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강좌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내신을 위해서 이 중세국어 파트 공부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1학기 내신 등급이 압도적으로 1등급이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학년을 좀 올리는 형태의 강의더라도 그 문학이나 독서, 문학이랑 비문학을 같이 강의하는 문법까지 하거든요. 그 강의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이 레벨대가 아니라고 친다면 저는 2학기 내신을 위해서 무조건 중세국어 강의를 들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모자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원인은 단어부터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단어부터 막혀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수강생들의 한해 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게끔 어휘 테스트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어휘는 조금 학습의 빈도를 높이게 학습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7월 셋째 주죠. 그때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8일 날 개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2개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내신 등급을 보시고 혹은 기말고사 내신을 보시고 충격을 받고 좀 시험 많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왼쪽 강의를 추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진행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주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중세국어랑
근대 국어 텍스트들,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텍스트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덧붙여가지고 고전 문학을 어떻게 읽는데 쓸 것인지. 대부분 저는 고전 문학, 고전 문법 강의가, 중세국어 문법 강의가 문법 강의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면 자기가 고전 시가, 뭐 시조나 가사나 고려가요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읽을 때 문법적 개념들을 갖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영역에 대한 강의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것들을 실제로 타 영역에 적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형태로 수업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문법 강의를 들었지만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거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1학기 때 조금 압도적으로 좋은 성취를 얻어가지고 약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수능 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국어 전 영역을 다루는 강좌를 한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과 관련한 문의는 학원을 통해서 전달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에게 직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전화드려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2학기 때 쉬워질 거라는 어떤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아예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번 여름에 무조건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세국어 공부를 하고 중세국어 공부를 통해서 고전 시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2학기 때 조금은 관용이 없는 시험지 앞에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